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도 변호사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빨리 광고부터 듣고 오지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 정치인싸는 지금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좀 함께 못하셨는데 신장식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좀 박한 평가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쭉 따라가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10%를 넘어서 뭐 15%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오래 갈등을 겪었던 게 일단은 어쨌든 봉합이 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이 정도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인가, 이렇게 관점들이 상당히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일단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의 이탈표를 대부분 안철수 후보 지지율로 흡수됐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물론 안철수 후보도 싫다 이래서 유보층, 중도층, 무당층으로 흘러간 표도 지지도도 꽤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올라온 지지를 어떻게 유지하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11월 중하순쯤에 그 바닥을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이번 주가 바닥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이번 주 같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뭐 보는 게 대부분의 평론가분들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에 잠시 떠났던 안철수 후보 쪽으로 향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천하람 변호사님.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그리고 또 희망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렇고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언제 뜨냐 하면요. 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할 때 뜹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거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역정을 잘 아시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주 저희 제작진과는 개인적인.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 상관없고요. 얘기고요.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건 빨리 선을 그어놔야지.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혐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정치 무관심층이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찾다 보면은 이제 잘 눈에 보이는 게 안철수 후보인데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도대체 뭔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자적인 아젠다나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는 후보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 무슨 발광체니 반사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전형적인 반사체 후보다. 이게 순수히 또 제 생각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용이 좀 봉합이 되고 사실상 이게 진영 대결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 그 민주당 후보와 저희 후보 쪽으로 각각의 이제 지지가 결집이 되면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갔던 표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지금 우리 멤버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 멤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반론도 조금 사실 들었으면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희 정치인사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맞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경고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 그런 얘기는. 근데 분석은 두 분이 잘 해주셨고 저는 관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안철수 후보가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유지했던 또는 추세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잖아요. 뭐 급상승 중이시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끊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준석, 윤석열 이 두 분이 화해함으로써 상당히 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를 끊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탈표가 상당히 적어질 거예요. 예. 원래 이탈했던 표가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갈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을 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눈길을 줄지 그거는 다음 주 여론조사를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중도층에서 상당히 좀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 주에도 지지율은 뭐 윤석열, 이준석 화해했으니까 그 실망했던 표 다시 되돌아올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예. 당분간은 지지율 추세는 좀 유지는 하는데 예. 막 이렇게 상승 추세가 치고 올라가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확보한 지지율은 보합세로 좀 갈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그럴 만한 해주셨습니다. 계기를 다시 줘야 된다. 예. 현 변호사님은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요.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예,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자력으로 올리는 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올랐느냐는 뭐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뭐 자력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관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1차, 2차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걸 단순히 당내 내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일단은 가장 본인의 출마 명분이라고 했던 공정, 정의, 상식 그게 부인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왜 조국 장관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추상 같은 사람이 본인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예. 그게 결국 명분이 약한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하거나 뭐 3프로 TV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실력 차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당내 갈등에 대한 리더십도 보지만 자질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이 뭐 족발집 공약 발표를 비롯해서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야 사실은 지지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정 정의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면 아니 우리 부인 조국 장관 수사하지 수사해라. 그럼 예. 각 대학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하고 각 그 이력서라든지 냈던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다 압수수색 검찰 하는 거 받겠다. 맞아요. 뭐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예. 나와야 국민들이 아 똑같은 작대구나 이렇게 예, 생각할 예.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보면 약간 본인 목소리 아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기 보면 누가 해주나 대신해주나 이런 느낌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예를 생각이 들어서 드셨어요? 지금 당장 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가부 같은 문제들도 네네. 예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지르는 식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본인 생각인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뭐 탈모 약 공약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지 아직 않습니까? 확정한 건 아니에요. 논의 중인 거예요. 맨날 저런 식이에요. 던져놓고 아직 확정한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이재명 후보는 머릿수도 엄청 많으세요. 그렇죠. 예. 또 화를 내요. 안철수 어쨌든 후보 얘기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후보 마무리. 비판만 하면 어떡해 근데. 그러니까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본인의 능력을 일단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 네. 공정, 상식 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이 당내 내분이 갈등 봉합 수순 정도만 갖고 오는 걸 올리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너- 지금 이제 저희가 너무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너무 조명을 안 해주고 뭐 윤석열 후보의 과제대로 흘러가면 또 공정치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말을 보태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게 지지 후보 없음으로 간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그걸 소위 받아먹기를 할 수 있었던 이후에는 예. 뭐 아까 뭐 3프로 TV 얘기를 우리 현 변호사님 해주셨지만 그 뭐 지식백과라든가 몇몇 뉴미디어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식견이나 그동안 좀 노출되지 못했던 안 후보 개인의 매력이나 역량에 대해서 노출한 부분도 충분히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냥 지지 후보 없음 뭐 이번에 투표 안 할 것 같음 이런 건데 대신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느낌이냐면 2007년 대선 느낌인데 지난주에 사실 내용이 국민의힘 내용이 완전히 일단락되기 전에 예. 완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 느낌이 이재명 후보가 뭐 45%까지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40% 맞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정동영 후보를 찍지 않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2007년 대선. 예. 이게 한 축이 있었던 거, 한 축의 그 데자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을 좀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후보를 찍지는 못해서 이회창 후보를 찍으러 갔던 15%. 그 이회창 후보의 포지션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있는 거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망감. 단순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는 약간 영향 미비나 좀 결핍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보수 지지층이나 혹은 이른바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제로 안철수 후보를 찾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 본인이 조금 더 영향 발휘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15%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 혹은 협상력 단일화까지를 보면서 뭐 본인은 지금 부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치적 공간은 열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럼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이 뭐 박스권 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지금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경쟁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냥 빠진 거였고요.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오른 게 아니라 저쪽이 빠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지율의 일부가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드는데요. 지금 정도 지지율이면 이거 3자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강 1중이다 뭐 이 정도로 계속 갈 것 같으신지요? 3자 구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지지율이 치고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 할까요 이제? 네, 하시죠. 그 얘기 시작하죠 뭐.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안철수 후보가 KBS 뉴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냐는 질문에 만날 수는 있다. 이 정치인의 이 표현. 만날 수는 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표현하면 안 만나겠다는 돼요. 일단 아니었고 만날 수 있다와 만날 수는 있다의 이 뉘앙스의 차이는 상당히 저는 좀 있다고 느꼈는데. 그거보다 더 길었어요. 밥만 그렇죠.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진짜 이런 너무 말을 길어요, 해서는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안철수 후보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당신은 철수 항상 정치. 단일화해서 철수한다. 음. 그래서 지금은요. 설 전까지는 뭔 소리입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 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정권 교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니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래야 만나지 됩니다. 않겠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대표 얘기를 하죠. 교수님,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라면 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뭔 말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렇게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 네. 본인이 지지율 역전을 해서 나로 야권 단일 후보를 꿈꾸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이번에 완주를 한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야지. 지금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또 거봐 단일화해가지고 또 경선하면 지고 결국에는 또 철수할 거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이 야권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저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어.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후보만큼 단일화 논쟁이라든지 단일화를 많이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선빵을 날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한다는 얘기를 절대 못 꺼내요. 꺼내는 순간 지지율이 확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2강 1중이냐 1강 2중이냐 논란이 있는데 예. 완전히 1강 2중 체제로 확 굳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일화 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예. 근데 안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네. 이거 혼자서 못 이길 것 같고 합치면은 이기는 수치가 나오는데 예, 그럼 예. 지금 여론조사도 처음에는 단일화 안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단일화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여론이라든지 지지자들의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 구도로 갈 거라는 거를 안철수도 예상한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도. 그럼 여기에서 국면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따르지만 일반인 당세로 여론조사 했을 때는 단일 후보가 본인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그렇죠. 꽤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든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든지 정권 교체 찬성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변하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제가 보기엔 거의 최초의 찬스거든요. 예. 이걸 놓칠 리가 아니, 없죠. 그러기엔 지지율이 아직 그만큼 안 뒷받침해 주는 거다라고 보여요. 아직은 그런데 음. 분위기가 예. 안철수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만날 수도 있다 했는데 저쪽에서 왜 만나냐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단일화를 했을 때 절로 넘어갈 수 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추세 자체가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가져오는 추세잖아요. 예. 가져오는 추세고 단일화 했을 때 자기가 여론이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갖고 와야 되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더 갖고 와서 20대 20 동률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두 사람이 합친 거는 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5대 15냐, 20대 20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20대 20을 맞출 수 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칼자루 쥐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이 단일화 논의라든지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당할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난번 4.7 재보궐에서도 뭐 엄청난 성과를 내셨던 거는 아니고요. 예. 근데 저도 아까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이제 활동하시면서 나름의 본인의 이제 내공도 쌓이고 생각도 쌓인 부분이 있어요. 예. 저도 평가할 거는 평가해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호불호와 별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를 넘기지 않았던 국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예. 예를 들면 물론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 논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는 뭐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했던 안 좋은 결정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로 승산이 없는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3강 구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평가 잣대 역시도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대안으로서 그냥 취급되던 때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협상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단일화 협상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요 며칠 보면 예.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칠 정도의 드라마를 많이 쓰고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양의 정치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드라마 장르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약간 서스펜스로 갔다가 뭐 약간 스릴러도 치정극도 됐다. 그렇죠. 갔다가 뭐 이렇게 네. 액션 활극도 갔다가 이게 뭐 해피엔딩. 다양합니다. 그나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액션 활극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렇죠. 줄어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 당내 내홍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 선대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리스크 그리고 본인의 가족의 문제점을 다루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개선이 덜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은 거에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특히 가족 관련한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좀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뭐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하든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 나오신 그 얘기 잠깐 격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네 분이 모두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과 가족 문제, 특히 아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뭐 한국 폴리텍 출강 기록이 잘못됐다든지 또 미국 연수가 있는 동안 뭐 한국에서 강의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큐레이터 경력이 가짜다. 뭐 이제 지금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가로는 참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큐레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뭐 지금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이 리스크가 전혀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거 해명은 포기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14페이지로 분위기가 해서 아니었죠. 다 해명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때 예. 최지은 부대변인인가, 최지연 부대변인인가, 수석 부대변인인가 해명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손 놓은 거예요. 그냥 흘러갈 것이다. 흘러갈 대로.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팩트 체크 들어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약간 이제 그
여론이 좀 느끼기에는 이제는 좀 지나간 이슈가 돼버려서 역치값이 너무 올라갔다고 판단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이거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미술관이 그러면 갤러리가 아니다, 뭐라 했는데 경력이 아니다, 내가 강의를 했다, 얘기를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해명 그러면 자체가 안 해명을 나오고 있어요. 해서 논란이 되는 걸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 작전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오히려 뭐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다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묻어갈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왜 기준이 다르냐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에 해명 안 하는 자세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거 해명 안 하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배웠다라고 말씀을 아니 거기서 왜냐면 어떻게 깜짝이야 그러네.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와 관련된 비판이라든지 조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다 일이라든지 해명했죠. 왜 안 했어요? 또한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뭐 전과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와도 이제 별로 해명 안 하세요. 대장동 또 여러 가지 문제 나와도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반박을 하면 논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예를 따라서 아싸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모든 것이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해명을 하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보시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해명하고 있어요. 근데 네.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고. 대장동 최근에 또 나온 뉴스에서 애가 뭐 있잖아, 이게. 자, 김준우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나가 볼 때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럼. 수사가 이루어지고 맞아요. 필요하면 달게 받겠다라고 끊었어야죠. 예, 예. 그 얘기는 홍준표 대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사과하지 않는 경향 정치권에 예. 그리고 이른바 읍참마속을 잘 못하는 이 정치 관행 이런 게 되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끊을 수 있는 거를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미스로 화를 더 키우고 있는 게 계속 경향이고 예. 지금 2주 동안 이거 회복세 그 지지율 회복을 하려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끊고 가야 됩니다.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주 동안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그 2주 동안 아까 얘기한 안철수 후보가 자기 매력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거냐 거기서 단일화 논리가 나올까 말까 이게 다시 또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2주 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셔야 돼요, 진짜로. 저희 선배에 모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정말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민주당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그냥 뭉개고 넘어갈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저는 해명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자체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무슨 삼성미술관 그게 무슨 삼성미술관인 것 같았다 그 이상한 해명 이런 것 그러니까 해명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그런 것들 특히 김건희 씨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충 모면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의 땜질식 해명은 안 하느니만 나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뭐 검찰 사칭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 이상한 해명했다가 그게 또 화를 키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결코 그냥 뭉개고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다. 김준우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지금 선대위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갈등 상황이 좀 봉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 있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의미심장게 하나 났어요. 네. 왜냐하면 밖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단일화 안 할 거다. 예.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말을 했잖아요. 방송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 어떻게 났냐면 그 6일 비공개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왔어요. 2, 3주 이내에 여론이 단일화 논의에 불을 지필 텐데 단일화에서 꼭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2030 지지층이 이탈한 상황에서 안 후보는 당의 존립과 관련해 큰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지지를 가져와야 우리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언론 비공개 의총에서 얘기했다고 언론에 났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쉽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또 안철수 대표를 얼마나 또 별로 안잘날로 유명하시니까. 어쨌든 또 그간의 또 오랜 과정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한 2, 3년 동안 쭉 같이 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비공개 요청에서 이 정도 얘기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30 지지율을 회복해서 예. 우리가 지지를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상황에서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야 2, 3주에 들어가야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야 여론조사를 받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단일화 룰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예. 결국은 뭐 지지층만으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여러 가지 수가 논의될 텐데 그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종류의 워딩이 그런 나왔다. 주의 워딩이 나온 거 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죠.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안철수 후보를 이제 배제하고 야권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지지율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저는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안철수 후보랑 1시간 정도 대담을 했었어요. 예, 거기서 예. 받은 안핵권이다. 예. 아니, 농담입니다. 예. 거기서- 방송에서 네. 하신 거잖아요. 방송에서. 거기서 받은 인상과 예. 향후 좀 어떻게 될 거를 쭉 한번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 가셔서 혹시 저기 정치인사 출연 요청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 주셨으면 제가 아니 했을 그건 텐데. 괜히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바로 서운하네요. 하겠습니다. 바로 예, 하면 예, 되는데 예.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본 결과 정책적으로 그리고 나라에 대한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보지 않고 그 앵커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예. 상당히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내용 있게 잘 했다. 어. 그래서 같이 한 많은 분들이 좀 놀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자기는 단일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좀 도왔던 분들 중에 상당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예. 자기를 돕고 지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예. 곧 이제 그분들이 자기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분들 이제 명단은 제가 다른 쪽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의 좀 큰 목적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뭐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단일화를 하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후보가 직접 본인들이 나 단일화 협상할래 언제 만날까 이거보다는 외부에서부터의 단일화 압력에 의해서 예, 예. 단일화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관전 포인트는 송영길 대표가 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그냥 내비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통합정부도 얘기하시고 함께하자는 얘기를 많이 뭐 하셨잖아요. 연정 얘기도 네. 뭐 언제나 있었고.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어떤 수를 쓸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 근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금 계속 좀 단일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좀 느껴지는 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그림을 원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그림을 원할 거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걸 원치 않을 텐데 이게 그때랑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때는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이기고 오세훈 후보도 이기고. 예. 지금은 아니에요. 1대1로 붙었을 때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합쳤을 때만이 해볼 만한 싸움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더 크죠 그때보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되면 정말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위협이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봤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예전에 우리가 뭐 물론 단일화에서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지만 단순히 산술적 합보다 일단 이슈를 빨아들이거든요. 단일화 그렇죠. 협상으로 모든 이슈가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다른 이슈가 안 됩니다. 이게 소매 관심이니까. 그러면 단일화가 성공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시너지라는 건 산술합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민주당에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현근택 변호사님은 입장이 이제 통큰 단결.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까지 민주당 후보가 품어야 된다. 원래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니 김동연 후보 뭐 다 품에 안아야 된다. 그래야만 선거 심상정 이길 수 후보도 있다. 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심상정 후보 연대의 대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정부를 구성하면 뭐 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선거 과정에서 특별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또 메시지가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단일화 없이 간다고 하는데 예. 야권 같은 경우 보수 야권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좀 카드를 주고 있다는 건 또 분명 흥미진진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이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가 지역 구도가 많이 가려진 것입니다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울에서는 항상 이겨왔는데 그렇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졌고 현재도 이번 사태 전까지는 서울에서 그렇게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0%대를 점유하면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빠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게 그대로 산술합은 되지 않겠지만 결국 서울에서의 득표력,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탈모가 아니라 부동산에서의 강속구가 뭐가 돌직구가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캠프에서 예. 그 부분이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결국 되지 않겠냐 스스로 자립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슈 전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되게 마중물을 잘 끌어와 주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야권 후보들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우리가 진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고요. 얼핏 보기에 우리한테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 본인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긴장 늦추고 지금 우리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러면은 한 방에 간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자세는 선거에 임하면서 뭐 충분히 뭐 좋은 뭐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안심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지금 큰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설화 조심하라고 했을 때 이거 내보고 하는 얘기인가? 저희도 그래요. 저처럼 이제 예. 방송이나 뭐 SNS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삐끗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설화에 많이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국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물론 이제 가끔 40% 넘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30대 중후반 요 정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40% 이상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 예. 다자구도라면 그렇고 양자구도라면 더 얻어야 되겠죠. 45% 50%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이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빠지는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고분이 가장 크죠. 그 제가 그러면 현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 분들께 좀 질문을 할게요. 그 지금 30%대 후반 어쨌든 중후반의 지금 지지율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를 이미 상회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40% 이하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약간 이 정부 청와대와는 좀 반대되는 어느 정도 선긋기를 명확하게 지금 이제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 오히려 반발 같은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정권 교체율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의 50% 넘게 나옵니다. 예. 50%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잘 안 떨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올랐다 내려서 40% 이하일 때도 있고 이상일 때도 있는데 정권 교체율은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50대 과반은 넘어요. 항상. 그래요. 예. 그 부분이 항상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저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래요? 그러냐?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졌고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건 낮거든요. 그거는 차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분명 악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거 이 부분이 신경 쓰이는 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어느 정도 뭐 특히 지금 김준호 변호사 얘기처럼 서울에서 못 이기고 이긴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분은 확고한 어떤 팬덤이 있고 또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면 쉽지 않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서울에서 이겨야 되고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른 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음. 그거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고민과 숙제거리일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연 민주당의 그동안의 가치에 맞는 후보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여성, 인권, 약자, 공정, 정의, 평화 이러한 큰 담론과 가치에 상당히 큰 화두를 던졌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예. 과연 그런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삶의 궤적이 같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안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진영이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도 힘을 실어줬는데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근본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아직도 그 하나로 좀 이렇게 번딩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꽉 뭉치는 거. 아직도 뭉치지 지금 결집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결집이 됐으면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40%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반대 상황에서 이미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말도 잘하시고 정책도 잘 던지시고 예. 그렇게 돌파해 왔는데 근본적인 가치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주저하고 있다? 네, 주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일단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해결돼야 될 텐데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 변호사님. 근데 네, 저도 장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저는 그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택을 받은 건 전형적인 민주당 후보 같아 보이진 않지만 네. 유능하다라는 그 본인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흔들린 게 오히려 더 크다고 봐요. 어떤 지점에서요? 저는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대장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 또 이게 여론조사를 읊어야 되니까 얘기 안 네네네. 하겠지만 거의 굉장히 뭐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들께서 대장동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다. 뭐 예, 그게 예. 엄청 많든 어느 정도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본인이 본인의 유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사업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결국 이분이 유능하다라는 것도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와의 물리적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왜 충분히 이렇게 안 오를까 지지율이 왜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열성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사실 뭐 대단하게 막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대충 보면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당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악재는 한 3분의 1 정도 반영되고 네. 호재는 한 3배 반영되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악재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러면은 수도권 표심이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흔들리고 이분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췄느냐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 와중에 방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특히 호남 민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민주당 다움 네. 같은 것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본진에서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지지를 아직 못 끌어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나와서 계시는 호남 출신 출향민들도 지금 100% 지지는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에서 같이 근데 정말 약간 그날은 좀 대비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좀 한참 힘들 때 맞아요. 한참 이게 내용이 좀 시끄러울 때 컨벤션 효과를 좀 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노리신 거죠. 그렇죠. 아니 노렸다기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거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을 만들 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저희는 뭐 거고. 툭하면 내홍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아픈 부분이 좀 틀렸다고 보는 게 그러냐면 결국은 저희들이 보는 게 그럼 정당 지지율보다 낮냐 높으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섰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가끔 예. 앞서는 건 있지만 실제로 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정당 지지율이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예요. 그거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본인의 개인기로 조금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들, 민주당의 지지자를 못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호남 본진에서의 어떤 두터운 바둑을 두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라든가 유성엽 전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탈당파 국민의힘으로 갔던 분들 이번에 다 입당을 또 했죠. 예. 아직 뭐 정동영 전 의원까지는 안 왔지만 국민의 당으로 갔던 분들. 네, 국민의 당으로 갔던 분들이 이제 다시 다 복당을 시켰고 열린민주당과도 합당 프로세스를 밟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이제 호남 베이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거기와 이제 출향민들 그 호남 재경 동호회 분들과의 어떤 그 커플링 현상까지 감안하면 그 부분들은 조금은 일부분 반영될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소확행 공약에서 탈모 뭐 이렇게 임플란트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제법 새로운 변화구를 장착한 게 어느 정도 좀 제구력이 받쳐준 건 맞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필요한 결정구인 부동산 부분 2030에서 뭘 더 소구하는 것이 적절할 거냐에 대해서 해답을 이제 내놓는 과제가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결국 달려 있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 뭐냐가 결국 대선에서 다퉈져야 되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유능히 자신의 시대 정신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전환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예.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공정과 상식이 조금 많이 훼손됐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유능이 지금 탈모 공약 정도로 지금 정리될 수 있는 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아직도 시그네처 공약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 뭔가 결정구가 유권자들이나 필요하다. 예, 중도층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무엇을 가져와야 될 거다. 이렇게 아니 근데 봅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기에는 일단은 탈모 공약이 정말 센세이셔널했던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번 주에 히트 상품이라고 따지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도 좀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번 초장 분위기를 싹 가져가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런 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내놓기 시작을 하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 변호사님? 지금 소확행 공약에 지금 확실히 포함된 건 아닌데요. 소확행 네. 공약이 40개 넘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쩌면 청년 선대위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실제로 뭐 통계 다 나왔습니다만 건보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한 23만이고 예. 지금 그걸로 쓰는 1년 건보 예산이 한 380억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00억 정도 들어가면 다 해결할 더 수 이제 있다? 늘어난다는 얘기. 1,000억 예. 기준은 아마 이 그 특정 약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아마 시장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실제로 건보가 적용되면 약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겠죠. 실제로 한 700억 정도로 보고 네. 다른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릭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 약 말고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약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1,000억 정도 될 거다. 근데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포퓰리스트적인 또 공약 아니냐. 또 이런 그 비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건보 재정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근데 1년에 우리 건보 나가는 게 한 57조, 6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럼 한 57분의 1, 60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고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려운 부분을 긁었다고 봐요. 실제로 왜냐하면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남성들이 좀 많지만 여성들도 예. 있지만 대놓고 내가 탈모약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탈모가 심각히 진행돼서 내가 가발을 썼는데 가발을 썼다든지 그거를 얘기를 잘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단순 미용의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외국하고 우리나라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탈모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사람을 만나기 꺼리거나 아니면 남녀 교제하는데 약간 애로를 느끼거나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탈모기 때문에 나는 20대부터 탈모약 먹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어차피 나는 탈모가 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럼 몰래 뭐 용돈 전략해서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건보로 해결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질병이냐 아니냐 논쟁보다는 사실은 지금 건보가 점점 확대하면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전에는 그게 개인이 적인 거지 그게 질병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질병이냐 아니냐라고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예. 보기에 이런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탈모 공약에 대한 나머지 분들의 의견까지 좀 들어보고 그럼 거의 시간이 되겠네요. 예. 저부터 저는 예, 근데 천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칭찬해줄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이거 공약 나온 거 보고 솔직히 우리가 먼저 할 걸 생각했어요. 저는 잘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예. 물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희 교수님인가요? 거기 이제 민주당에 쓴소리 하시는 분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건보에서 질병이라고 인정된 부분의 보험급여 비율을 넓히는 문제랑은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질병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건보공단의 어떤 급여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네네네. 정치권에서 내지는 대통령 후보이신 분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포함시켜서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미용 목적의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냐, 포퓰리즘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 얘기는 뭐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는 저희가 엄격하게 잘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SOC 같은 거 선심성으로 하나 지어주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탈모로 인해서 실제 고통받고 있거나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생각해 보면 저는 뭐랄까요, 가성비가 좋은 공약이다라는 거는 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예.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보 쪽의 프로세스나 현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던 거는 맞고 어쨌거나 이런 어떤 공약을 요즘 소확행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나름 좋은 아이디어들을 거대 정당들이 네네네.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공약으로서는 잘 하셨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먼저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탈모 질병으로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분이 23만 3천 명. 예. 거기서 건강보험료가 한 300억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건강보험료 재정 적자가 한 1조 한 300억 정도 될 거예요. 올해는 1조 7천억 정도가 된대요. 예. 그러면 과연 1,000만인 탈모 지금 시대라고 하는데 음. 지금 23만 명에 300억인데 예. 1,000만 명이 되면 이게 얼마나 확 늘어날지 음. 그 부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비판자가 이건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러한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됐다는 거는 뭐냐면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국가가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원칙인데 예. 탈모도 병이고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약제 비용을 내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그런 시급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또 하나는 이러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 가발도 해줘, 염색약도 해줘, 예. 노안도 해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달라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이제 급여 됐다 안 된 게 안구 영양제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포퓰리즘 있고 나쁜 포퓰리즘이 있는데 포퓰리즘 공약인 건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 미용과 질병 사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넓히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대신 우리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만성적 위기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이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고 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 맨날 얘기했던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네.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덕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한마디 아쉬웠습니다. 하면 너무 옳은 말씀하시니까. 하태경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내가 원조다, 도둑 맞은 것 같다 이랬거든요. 예.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도둑 맞았다는 거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맞아.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얘기잖아요. 아쉽다. 아깝지 예. 않은 거면은 그냥 갖고 가라 하면 돼요. 그렇죠. 잘 갖고 갔습니다. 굉장히 내가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잘 갖고 가셨습니다. 근데 도둑 맞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한 방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잘하셨다니까요. 저는 진짜 계속 재정적 포퓰리즘이다, 모퓰리즘이다. 저쪽 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모퓰리즘이라고 얘기까지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유능한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이재명 후보님이라면 자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했으면은 저희들도 박수 쳐 드렸을 것 같은데 그냥 질러보고 예를 들면 아유 제가 탈모 해드린다고 공약 내세웠는데 진짜 그럴 줄 알았죠? 라는 식으로 나중에 그러실까봐 또 말을 바꾸실까봐 나중에 반대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요런 좀 생활 밀착형 공약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뽑자 말고 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핫한 이슈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표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네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일단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의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일단 봉합이 됐고 그게 이제 완전히 완치로 갈지 일단 말 그대로 봉합만 될지 그건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이제 큰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후보의 향후 추이까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좋아졌잖아요. 예. 여기서 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말 실수하고 또 뭐 이러면 이 분위기가 확 꺼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윤석열 후보가 말 실수, 행동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지금 이제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 후보가 말씀을 안 하시고 인사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사만 하시면 돼. 인사만. 아이, 또 말을 저희 줄이고 후보 너무 행동으로. 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